안녕하세요. 비장한 마음으로 학원에 오셨죠? 네, 저는 여기 민법을 담당하고 있는 백헌입니다. 시험 민법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거 자세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들이 학자금 대주면서 학교 가거라. 그래서 그것만 했기 때문에 그냥 하는 일이 그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근데 여기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병행하다 보니까 공부에만 몰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다는 것이야 이게. 그래서 합격은 자격증 취득은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나 사법시험이나 다른 자격시험과 비교했을 때 예를 들어서 윤석열 이번에 후보 나오신 분도 9번 해서 합격했잖아요 이런 거. 그런데 9번 해서 합격할 것 같으면 누구나 다 하는데 못해 그거 다. 법과대학 전국의 법과대학 출신들이 한 5천 명이 시험을 봤을 때 200명, 100명 뽑았거든 그 당시에. 합격을 못한다는 건데 그래서 어렵다는 거고 그냥 중개사 시험은 그냥 지금부터 꾸준히 공부해서 내년 10월이 돼서 오면 합격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해 봤을 때 중개사 자격시험의 합격은 여러분들 판단하기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다른 자격시험과 비교했을 때는 쉬운 건데 뭐가 힘드냐면 과정이 좀 힘들다 그런 얘기야. 여기 앉아 있으면서 온갖 상상력이 동원돼 이제 공부가 안 되면 야 이거 본전 생각나고 막 별로 생각이 다 든다고요. 근데 그냥 앉아 계시면 합격을 해 여기는. 그렇게 하시고 오늘 프린트 한 장 드린 거 한번 보십시다. 보시면 1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여기 학원에 오셔서 강의를 듣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민법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오셨거든. 그렇기 때문에 시험은 강의 내용 그 구두로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 눈으로 나오는 거거든. 문자 해독 능력이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동영상을 보시고 또는 강의를 보실 때 야, 네가 강의할 때는 다 알아듣겠는데 모의고사 보면 항상 20점이다? 그랬을 때는 강의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나도 몰라. 그냥 여러분들이 방긋방긋 웃으면 내가 강의 잘했는가 보다 하고 속아서 넘어가지. 근데 실제로 이렇게 문제를 풀어봤을 때 아웃풋 문제가 여러분들 틀린다면 못 알아듣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많은 거짓말을 해가면서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해가면서 시간이 가고 또 속고 그러는 거거든. 그래서 항상 공부를 잘하려거든 강의를 듣는 이유는 거기다 밑줄 그어서 기본서 해독 능력 법조문의 해독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강의를 듣는 거지 그냥 동영상 보시고 결석해서 독서실에 앉아서 한 2배속, 3배속으로 쭉 듣고는 나 강의 들었다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고 이런 게. 그래서 항상 법조문을 읽어보시고 여러분 스스로 그것의 의미가 나에게 전달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민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공인중개사에서 민법의 출제 범위는 여기 보시면 민법은 1조에서 1118개 조까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민사특별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민사특별법은 민법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의 지위가 이렇게 나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 민사특별법이에요. 이거 민법과 같아요. 이게 결론은. 그럼 민법은 이제 총 몇 편으로 되어 있냐면 민법만 놓고 보면 1편, 2편, 3편, 4편, 5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1편은 민법 모든 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그래서 2편, 3편, 4편, 5편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을 총칙이라고 해서 배우는 거죠. 총칙. 그래서 민법 총칙에는 그냥 법은 이렇게 편제되어 있어요. 1편, 1장, 그리고 1장에 다시 1절, 그리고 1관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공부를 할 때 목차를 좀 공부하시라고 자꾸 이제 제가 강의를 해. 목차 좀 보시오. 그럼 목차를 보실 때는 항상 큰 제목부터 봐야 돼. 그래서 책을 보실 때는 1편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여기 보시고 여기 보면 안 되고 2편, 3편, 4편, 5편 전체가
있구나 하는 걸 먼저 파악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배울 편이 5편으로 돼 있구나. 법은 다 가장 먼저 1편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1장. 한번 읽어본다. 1편, 1장, 1절, 1관 이렇게 돼 있다고 다. 1편, 1장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논문을 쓸 때도 다 그런 형식으로 써 내려가는 거예요. 2편은 이제 물권, 3편은 채권, 4편은 친족, 5편은 상속 이렇게 돼 있고요. 2편과 3편을 합해서 강의할 때 재산법이라고 배워. 그리고 4편과 5편 합해서 가족법. 그래서 민법은 크게 다 같이 재산법, 가족법 이렇게 되어 있어. 재산법, 가족법. 그러면 우리 친구는 혼인하셨나? 지금? 안 했어. 여기는. 그럼 시아버지는 가족이 아니야. 가족이야. 그래서 시아버지께서 가족인지 아닌지를 법에서 이렇게 규율을 했다는 것이야, 이게. 그래서 여기를 친족이다, 뭐 상속이다 이렇게 돼 있고, 근데 공인중개사 시험은 시험 범위가 부동산 중개와 관련된 법을 배우거든.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는 거 아니야? 그래서 부동산 중개와 관련된 법을 배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다 배우는 게 아니고 부동산 중개와 관련된 내용을 배우는데, 그래서 가족법은 뭐 친족이다 상속이다 이런 것들은 중개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시험 범위가 아니고 여기에 2편, 3편 요 재산법만 배운다고. 재산법. 그리고 재산법 중에서도 부동산과 관련된 거. 그래서 여기에 2편과 3편 재산법의 물권과 채권 합해서 이것을 재산권이라고 배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수업 태도를 말씀 안 드렸네. 제가 강의를 할 때 메모하시오 그러면 메모하는 거고, 안 해도 되시오 그러면 안 해도 돼. 그래서 메모를 안 해도 되는 건데 막 하는 다음은 놓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메모하십시오 그러면 그때는 하시고 그냥 두고 계시면 돼. 여기 있는 강사들이 한 30년 정도는 했다고 그러거든. 그렇기 때문에 아주 기술이 여러분들이 공부 안 해도 알 수 있도록 기술이 발달되어 있어. 그래서 메모하십시오 그러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재 보시오 그러면 교재 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읽으시오 그러면 읽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페이지 여기 한번 펴보셔봐. 여기 여러분들 책에 민법의 법률 관계와 권리의 변동 나오나요? 이제 우리 그거 배우려고 그러는데, 먼저 앞서간다면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민법은 뭘 배우냐면, 여기서 부동산 중개와 관련된 법 중에서 민법의 출제 내용은, 민법만 놓고 본다면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민법에서 나오는 출제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시오 그러면 좀 앞서가는 거예요. 재산권의 변동 원인과 그 다음에 그 효력을 배울 거예요. 재산권의 변동 원인과 그 효력.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 책에 봤더니 법률 관계와 권리 변동 나오죠. 권리가 민법에서 나오는 권리는 다 같이 친족권, 상속권, 물권, 채권 이런 걸 권리라고 그래. 근데 우리 민법에서 나오는 권리는 무수하게 많은 권리가 있는데 크게 2개가 있다는 거다. 재산권, 가족권. 가족법의 규율을 받게 되면 가족 관계의 권리 의무가 생겨. 예를 들어서 자식들을 다 키워놨는데 할아버지가 되면 자식들에게 부양을 받아야 되잖아. 근데 자식들이 나 몰라라고 집에다 방치해두면 안 되지. 그러면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여기 가족법에 의해서 부양 청구권이 생겨. 부양 청구권. 그런 걸 권리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책을 봤을 때 공부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강의 내용을 통해서 줄여가야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권리 동그라미 쳐보죠. 권리. 근데 민법에 쓰시오 그러면 쓰는 거야. 민법은 사인 간의 법률 문제를 규율한 사법이기 때문에 사법의 규율을 받게 되면 사건의 변동이 생긴다는 거야. 사인 간의 권리가 생겨. 그래서 사법의 규율을 받게 되면 사인 간의
권리가 생기는데 이걸 사권이라고 하거든. 근데 사권에는 민법의 규율을 받는 사권에는 크게 다 같이 재산권, 또 하나는 가족권, 이렇게 다시 한번 재산권, 가족권. 그러니까 그 중에서 권리 그랬으니까 우리가 배울 권리는 재산권 배우려고 그래. 재산권. 그러니까 거기다 밑줄 그으셔봐. 권리 이렇게 밑줄. 권리에다 밑줄 그으시고 여러분들 교재에 권리 밑줄 그으시고 이렇게 그다 재산권 이렇게 써보셔. 재산권. 권리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배울 권리는 뭘 배우려고? 재산권. 그리고 재산권의 양대 축을 이루고 있는 게 이렇게 쓰면 돼. 재산권의 양대 축을 이루고 있는 게 뭐하고 뭐하고 뭔지 모르지만 물권, 채권 이렇게 이 법조문의 체계를 통해서 보자는 것이야. 그래서 우리가 배울 권리는 뭐 배워요? 물권, 채권. 이렇게 써놓으면 돼. 자, 우리가 배울 권리는 여러분들 책에 우리가 앞으로 권리가 많이 쓰여 있는데 배울 권리는 뭐하고 뭘 배운다고? 물권과 채권을 배운 거라 이렇게 기억해 보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책을 폈을 때 권리의 변동 이런 말이 나오면 권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배울 권리는 물권과 채권을 배우는 거라 이렇게 하시면 돼. 머릿속에. 그러니까 공부 양을 줄여가야지. 너무나 많은 추상적인 것들이 있거든. 그래서 지금 내가 가르쳐 드리는 게 뭐냐면 민법 이게 민법 전의 편제를 통해서 한번 공부 내용을 압축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배울 권리는 뭐하고 물권과 채권 이렇게 배운다는 거예요. 물권과 채권을. 그럼 우리 사회의 구성 요소는 우리 사회라고 하는 공간 자체는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있는 이 사회는 국제사회든 국내사회든 작은 사회든 큰 사회든 구성 요소가 두 가지밖에 없어. 사회의 구성 요소는 하나는 이렇게 하나 가르쳐줘. 사람과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렇게 물건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다고. 이거 찾아봐. 여기 위에 여기 학원이라는 공간 자체에도 이걸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구성 요소는 다 같이 사람. 또 하나는 없어. 그 위에는 사람과 물건. 그러면 우리는 사람이 한 개인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 갖는 권리를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갖는 권리를 그냥 정확한 정의는 아니지만 이렇게 약속하자고.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갖는 권리를 채권 이렇게 약속을 해. 다시 한번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갖는 권리. 이걸 뭐라고 하자? 그럼 여러분들 거기다가 그 채권에다가 한문으로 한번 써봐. 채권에다가. 채권 오른쪽에다가 한문을 이렇게 한번 써보셔. 크게. 그래서 과거에 작년에 이 앞에 앉은 분에게 네 이름 한문으로 쓸 수 있냐 그랬더니 얼굴이 뻘개져. 사람 무시한다고. 그러니까 오늘 그냥 민법은 이제 개념법학이거든. 민법은 용어를 정확하게 알면 거기에서 답이 나오는 학문이야 이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갖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 채권. 정확한 용어는 아니지만 정의는. 그래서 법에서는 채권을 이제 메모하시오 그러면 메모하고 더 하면 안 돼. 나중에 많이 나올 테니까. 그래서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라고 그래서 이렇게 특정인에 대한 청구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채권은 특정인에 대한 청구권이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채권의 종류에는 특정인에 대한 청구권인데 주로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알고 있는 채권은 돈 꾸어준 거 받은 권리를 채권이라고 들어보셨지? 그것도 채권이야 이게. 그래서 채권의 종류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돈 내놓으시 하는 권리가 대표적인 채권인데 그걸 금전채권이라고 그래. 돈 내놓으시 하는 권리를 금전채권. 동의하셔? 그럼 여러분들은 학원에 오셔서 수강권이 있잖아. 그럼 강의해 주시 하는 권리는 물건에 대한 권리겠어? 사람에 대한 권리겠어? 강의해 주시 하는 건 학원 물건 보고 요구해? 학원에 이해관계 있는 사람에게 강의하게 해주시 하는 권리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건 뭐라고 해야 되겠어? 채권. 그래서 강의받게 해주시는 권리도 채권. 그래서 채권은 알 수 없다. 이게 너무나 많아. 채권의 종류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애들 집에 맡겨놓고
애들 좀 봐주시오. 누구하고 계약을 했다고 봐. 그럼 애들을 돌봐주시는 권리가 있겠지? 그럼 그 사람 그것도 또한 채권이지. 그러면 애들을 돌봐주는 그 사람은 공짜로 봐줘? 그건 보수를 받고 해주겠지. 그럼 보수 주시오 하는 권리도 뭐라고 그래요? 채권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야. 그 다음에 사람의 물건에 대한 권리를 뭐라고 하냐면 물권 이렇게 얘기하거든. 물권. 그래서 물권의 종류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소유권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대표적인 물권의 종류가 소유권이 여러분 대표적인 물권이야. 이게 소유권. 그리고 소유권 이외에 어떤 물건을 점유하고 있으면 점유권. 그래서 물권의 종류는 한번 읽어본다.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그래서 물권의 종류는 1장에서 9장까지 있는데 1장을 제외했더니 8개가 있잖아. 그래서 민법에서 인정하는 물권의 종류는 8개가 있구나 아시면 돼. 다시 한다. 민법에서 인정하는 물권의 종류는 총 몇 개? 민법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특별법 있죠. 민법 이외의 법에서 인정하는 물권도 많이 있어. 근데 민법에서만 따지는 물권, 관습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물권도 있고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민법에서 인정되는 물권 8개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소유권을 중심으로 강의할 거라고. 소유권을 중심으로. 그러면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점점 범위가 좁혀지는데 이 부동산에는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잖아요. 그래서 공법에서는 건물을 건축물이라고 그래. 그래서 건물에다가 부착되어 있는 물건까지 합해서 건축물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건축법 이렇게 나오지. 근데 민법은 그냥 건물 이렇게 얘기하고 건물에 부착된 건 축물은 그냥 부합물이라 이렇게 넣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갑이 이 토지를 하나 갖고 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해. 토지 소유자다 이렇게. 그러면 이 토지 소유자는 이 소유권의 기능 중에 권능이라고 하는데 소유권의 내용 중에 소유자는 토지 갖고 있으면서 그걸 그냥 바라만 보는 거 아니잖아. 자랑만 하는 게 아니잖아. 땅값 올라가기를 기다리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이 토지를 자기가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는 목적이 정해져 있어 다. 그래서 공법 시간에 도시지역 뭐 이제 배웠잖아. 관리지역, 농림지역, 무슨 자연환경보존지역 이렇게 배웠지.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는 용도가 정해져 있어. 그래서 그 용도에 맞게 토지 소유자는 사용, 수익, 그 다음에 처분할 수 있다. 이것이 이 민법에서 나오는 조문의 내용이야.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다 같이 사용, 수익 해오봐. 다시 토지 소유자는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일단 머릿속에.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이 토지를 사용, 수익 처분할 수가 있고 지금 뭘 공부하냐면 우리가 배우는 재산권에는 물권과 채권이 있다. 지금 그거 하고 있어.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다. 그리고 물권은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데 소유자는 꼭 자기가 사용하고 수익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게 빌려줄 수도 있지. 그러면 누군가에게 빌려주었다면 만약에 토지 소유자 갑이 자기가 토지를 사용 수익해야 되는데 만약에 을에게 이걸 빌려주었다면 을은 이 토지를 갑으로부터 빌려 썼으므로 원래는 갑이 사용 수익했었는데 을이 그 기능을 빌려갔으니 갑이 사용 수익하는 것을 지금 제한하고 있잖아. 그래서 소유권의 기능을 제한하기 위해서 인정된 물권을 제한물권이라고 부른다고. 제한물권. 다 같이 제한물권. 그러니까 민법은 이름이 거기에 그냥 이름 속에 다 답이 있어. 제한된다 이 말은 원래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소유자는 사용 수익 한다고 그래서 소유자는 사용 가치를 지배한다 이런 말을 써. 다시 한번 소유자는
사용 가치를 지배한다.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는 이 땅을 팔면 돈으로 바꿔지잖아. 그래서 땅을 팔면 돈으로 바꿔진다고 해서 처분하는 이유는, 땅을 팔아먹는 이유는 돈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거든. 그러면 땅이 돈으로 교환되었지? 그래서 그 가치를 지배한다고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다 같이 교환가치 지배. 그래서 공부를 좀 하려거든.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거든. 그러니까 소유자는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이걸 뭐라고 한다? 사용 가치를 지배해. 그 다음에 땅을 팔면 돈으로 바꿔진다. 그걸 뭐라고 또 얘기하자? 교환가치 지배. 그래서 자, 이제 외운다. 소유자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사용가치 지배한다, 교환가치 지배한다. 그러면 소유자는 이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소유자는 사교를 지배한다.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 3월 달에 오는 사람들은 소유자는 사용가치 지배, 교환가치 지배, 우리는 약속을 해. 사교 지배한다. 이렇게 약속했는데 3월 달에 온 사람들은 저 뭔 소리요? 아씨, 왕짜증이네 막 하면서 거기다가 또 항상 강조하면서 개왕짜증 끼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약속을 해서 잘 지켜나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사용가치를 지배하는데 이것을 누군가에게 빌려주면 소유자로부터 사용가치 또는 교환가치 지배 기능을 빌려 쓰는 물건을 제한물건이라고 불러. 그래서 소유권의 기능을 제한하기 위해서 인정된 물건을 우리는 뭐라고 하자? 제한물건이고, 요거 사용가치 지배 기능을 소유자로부터 인정받은 물건을 사용, 제목이 다 있어. 사용, 수익하는 기능만 소유자로부터 빌려 쓴 물건을 다 같이 용익물권. 토지 소유자의 사용 수익하는 기능을 빌려 쓴 물건을 용익물권이라고 한다는 것이야.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요 세 가지 있죠. 요거 지상지역 전세권을 용익물권이라고 불러. 다시 한다. 지상지역 지역권을 뭐라고 그래? 그러니까 용익물권이라는 용어가 어디서 나왔는지 이해하셔야 돼. 소유자로부터 나왔다 생각해야 된다고. 물권의 뿌리는 소유자 하나 갖고 싸우는 거야, 우리. 그러면 공인중개사 시험은 뭘 물어보냐면 이 토지 소유권을 둘러싸고 생기는 분쟁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판사가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가. 지금 그거 배우려고 조금씩 유도해 가고 있어. 그래서 제한물권 이런 말이 나오면 소유권의 기능을 제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 그리고 이 용익물권 중에 다시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여기에 기능이 다 따로 있어요. 지상권도 있고 그 다음에 지역권도 있고 그리고 전세권도 있거든. 여러분들 사회에서 전세권 들어보셨지? 그럼 여기에 보면 이 계약에 다시 앞서가면 이 계약에 매매라는 계약도 있고 교환이라는 계약도 있고 임대차라는 계약도 있는데 여기 임대차 계약에 체결되면 임차권이라는 게 있거든. 여기에 앞서가면. 근데 여기에 임차권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남의 주택을 빌려 쓰는 경우 그것을 임차권의 방법으로 빌려 쓰는가 아니면 여기 나오는 전세권의 방법으로 빌려 쓰는가 두 가지가 있어. 근데 앞서가면 이 전세권 취득하려거든. 전세권 설정 계약과 그 다음에 여기 건물 등기부가 있거든. 등기부 을부에 전세권자라고 등기하면 되게 전세권자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에 나는 전세 살았다 했을 때 생각을 해보셔. 응? 그냥 아파트 그냥 사셨나 처음부터? 지금 응? 그럼 당신 주위에 나는 전세 살아본 적이 없으니 모른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위에 도둑놈들도 없어? 있잖아 다 우리 주변에. 내가 과거에 집 사기 전에 전세 살았다 했을 때 그 전세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등기부라는 게 있어. 등기부 한 번도 이제 사서 보셨나?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는 분들은 5년 여기 앞에 있는 분들은 원래 이 자리는 5년간 떨어진 분들의 애우 차원에서 비워두는 자리예요. 여기가. 그 앞에 계세요. 그래서 대답을 잘해야 된다고 앞에 계신 분들은. 근데 물어보는 이유는 여러분들 실력을 테스트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이 딱 어렵잖아 이거. 그래서 인터뷰를 드리는 이유는 생각하기 위해서 기회를 주는 것이야. 그래서
등기부라는 게 있는데 등기부에 전세권자 등기되어 있으면 그게 전세권이야. 근데 사회에서 뭐 주민등록 들어보셨나? 주민등록 해놓고 산 사람들은 그거 배우는 전세권이 아니고 임차권이야 이게. 그래서 채권의 대표적인 것이 임차권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주거용 건물을 넘겨받고 임도받고 주민등록 해두시고 확정일자 받았다 이런 말 생각나신 분은 그것은 전세권이었겠어 임차권이었겠어 이렇게 구별해 줘야 돼. 임차권이었구나 이렇게. 그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약속한 사람에게 요구하는 권리고 지금 이 주거용 갑이 갖고 있는 이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 갑이 소유하는 이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 을이 하나는 용익물권인 전세권을 갖고 있는 경우와 임차권을 갖고 있는 경우 두 가지가 있을 때 나중에 효력이 달라지니까 배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앞서가면 여러분들이 토지를 하나 사용 수익 갖고 계실 때 사용 수익을 할 때 자동차를 갖고 계신 분이 사용 수익을 할 때 기름도 넣고 사용하는 거예요. 계속 끌고만 다니는 거예요. 그런 걸 사용 수익하기 위해서 유지 수선하는 짓을 표현이 그걸 보존행위라고 불러. 이걸 무슨 행위? 보존행위. 그러면 이 갑이 자기가 사용 수익하던 건물을 을에게 빌려주는 걸 용익물권이라고 하는데 그 전세권자에게 넘겨줬다고 봐. 전세권자. 그러면 과거에 소유자가 사용 수익하는 기능을 전세권자에게 넘겨주었으니까 유지수선을 임대차에서는 이 유지수선을 누가 해야 되나 하면 임대인이 해주는 거예요. 유지수선을 임대차에서는 누가 해야 된다고? 임대인이 해야 되는데 전세권 물권을 취득했을 때는 유지수선을 누가 해야 되냐면 누가 해야 되겠어 눈치가? 전세권자가 하는 거예요. 유지수선을. 그래서 나중에 임대인이 유지수선해야 되는데 임차인이 유지수선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내가 수선했으니 수선비 내놓으시오라고 필요비 청구권이 생겨. 여기서 임차인 수선했다면. 그런데 전세권자는 자기가 소유자와 같아. 사용수익하는 점에서는. 사용수익하는 점에서 놓고 본다면 소유자와 같으니까 여기서 유지수선을 누가 해야 되겠어? 유지수선은 여기는 전세권자가 하고 여기 임대차에서는 임대인. 그럼 어느 것이 유리하겠어? 유지수선을 놓고 본다면. 여러분들이 이 주거용 건물을 빌려 쓰는 경우 임차권 수단을 통해서 빌려 쓰는 게 유리할까요? 전세권 취득하는 게 유리할까요? 그런 점만 놓고 본다면 그래. 그런 점만 놓고 본다면 수선하는 점에서만 놓고 본다면 임차권 취득하는 게 유리할 것 같지만 기타 다른 면에서는 물권이 훨씬 유리한 제도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권 취득하는 게 훨씬 유리한데 아주 그걸 배워 물권의 효력을. 그런데 집주인은 등기해 주는 거 귀찮잖아. 그리고 전세권은 나중에 효력에서 이걸 담보로 잡히고 은행에 가서 융자도 받을 수 있고 효력이 전세권 자유롭게 처분해 볼 수 있고 그런 효력이 많다고. 근데 임차권은 그걸 팔아먹으려거든 임대인의 동의 없으면 안 돼. 다시 한다. 전세권을 누군가에 처분하고 싶어. 전세권을 팔아먹는다. 그것을 의사표시로 권리를 넘기는 거 양도라고 불러. 전세권을 양도하고 싶어. 그러면 집주인의 동의 얻어야 돼? 얻을 필요 없는 거야. 얻을 필요 없는 게 소유자가 사용 수익하는 기능을 전세권자에게 그대로 넘겼으니까 전세권자 네가 사용 수익하는 점에서는 나와 같이 하라 권리를 넘겨준 거거든. 너무 어려워? 여기 봐. 소유자는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었지. 그럼 소유자가 사용 수익 할 때 누구 허락을 받아 자기 마음대로 해.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 근데 그 기능을 전세권자에게 넘겼다니까. 그럼 전세권자는 사용 수익 하는 점에서 누구 동의 얻어야 되겠어? 자기 마음대로 오겠어?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팔아먹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 배워간다 그 말이야. 근데 임차권은 임대인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그 임차권 양도할 때는
임대인의 동의 얻어야 되겠어? 얻지 말아야 되겠어? 동의 없으면 양도 못해. 그렇기 때문에 팔아먹으려거든. 어디? 전세권 취득하는 게 유리할까요? 임차권 취득하는 게 유리할까요? 그런 걸 배워간다 그 말이야. 배워가. 어쨌든 소유권의 기능을 둘러싸고 전세권을 제가 설명했는데, 그럼 이 지상권이 뭐냐면, 지상권은 이 갑의 토지 갖고 하는 거야. 토지 하나 갖고 하는 건데, 그 토지를 빌렸어, 을이. 근데 을이 빌렸었는데 뭘 하려고 빌렸었냐면, 여기다가 을이 자기가 남의 땅 빌려서 건물 하나 지어서 소유하려고. 남의 땅 빌려서, 여러분들 광고탑 보셨나? 광고탑. 무슨 뭐 철길 이런 거 보셨나? 또는 그 건물 말고 사람이 만드는 것을 전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걸 인공물이라고 그래. 공작물. 터널은 공작물이 아니야. 공작물. 광고탑은 이런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빌려 쓰는 권리가 지상권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앞에 그 한전에 이거 철탑 있잖아. 그 송전선. 그것도 인위적인 거 아니야. 그런 걸 하나 세워서 소유하려고 남의 땅을 빌려 쓰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 머릿속에 기억해. 그래서 지상권은 지상물이라고 하자고. 지상물.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갑의 땅을 빌려 쓰는 권리야. 머릿속에 들어갔나? 그래서 몸이 좀 약하면 강의도 재미도 없고, 또 몸이 좀 약하면 좀 불기 시작하거든. 그러면 홍삼 좀 드시라고 그래 내가. 지금 강의가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오리엔테이션 따로 그런 게 어디 있어. 2개월 동안에 끝내야 되는데 머릿속에 잘 정리해 보셔. 건물을 소유하려고 남의 땅 빌려 쓰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 그건 지상권.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 혹시 내가 무슨 지상권 있는가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고. 이 땅은 누군가도 국유 아니면 개인의 소유이든 사유이든 땅의 주인은 다 정해져 있어. 국유림이든 사유림이든 간에 임야든. 근데 옆에 여러분들 그 광고에 요즘에 많이 유행하는 거 손흥민 있잖아. 이거 샴푸. 그거 이렇게 광고탑 설치해서 남의 땅 빌려 쓰는 권리가 무슨 권? 그럼 그거 보면서 저거 누가 지상권이 있구나 하는데, 손흥민의 광고주가 지상권이 있구나 생각하셔. 아셨나? 그 다음에 지역권은 뭐냐면, 요 갑의 토지가 있는데 여기에 A의 토지가 있어요. 이렇게 A의 토지가. 근데 A가 여기 사방이 막혀 있어서 여기가 공공도로거든. 공로. 그럼 공로로 나가려고 갑의 땅을 지나다녀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서 이 A는 땅이 사방 다 막혀 있기 때문에 이거 길이 없는 땅을 뭐라고 배우냐면 맹지라고 그러죠. 맹지여서 밖으로 나가야 돼. 그럼 밖으로 나가려거든 비행기 타고 날아다닐 수 없잖아. 그래서 갑에게 이 땅을 경유해서 내 공로로 나가게끔 해다오 라고 부탁을 해. 그래서 갑이 좋다. 그럼 이 부분을 수리 없이 다녀라 이렇게 할 수 있거든. 이때 이 갑의 땅을, A의 땅을 뭐라고 하냐면, 민법은 개념법 파괴다 이 말은 이렇게 한문으로 이렇게 이해해 놓으면 답이 온다는 거야. 이걸 요역지라고 불러. 요역지. 그리고 갑의 땅을 뭐라고 하냐면 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그래서 이것을 줄승자에서 다 같이 승역지. 따라서 해본다. 그러니까 지역권은 뭐냐면 나의 땅의 편익이야. 편익. 근데 편익이 뭐냐면 봐라. A가 을이라고 보자. 을이 이 땅을 소유하고 있을 때 맹지인 경우 갑의 땅을 지나다니면 토지의 사용가치나 교환가치가 증대되지. 다시 해. 이 을이 맹지인 경우 팔려거든. 안 사. 누가 사갔냐고. 근데 이 갑의 땅을 지나다닐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한다면 사잖아. 그러니까 권리가 있으면, 을의 입장에서 을의 땅이 길이 없다면 누가 안 산다. 근데 을이 갑에게 이 갑의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해놓고 한다면 사겠지. 그러므로
이 지역권이라고 하는 것은 요역지의 사용 가치를 증대시키려고 승역지를 이용하는 권리야. 그래서 지역권은 뭐냐면 요역지의 편익이 뭐냐면 편익, 조문이 일단 편익. 그래서 그냥 안 써도 돼. 그래서 오늘 안 써서 안 썼는데 끝날 때 물어봤을 때 모르면 수학용 함부로 가는 게 좋아. 그거 할 필요 없지 그런 거. 야, 2번 들어야 안다. 그거 다 거짓말이야. 이거. 그래서 프로페셔널 한 사람들 한 번이면 되지 무슨 2번이야. 근데 이런 것들을 내가 설명해 줄 때 이런 것들을 6번 반복한다고 이거 순환 과정이. 그래서 요역지의 편익을 우리는 제한문권은 다 위에서 이런 말이 들어가. 위에서 이렇게 다 같이 위하여. 그래서 새로운 방문각을 위하여 그때 할 거라고 합격자 모임에서. 그래서 지역권이 뭐냐면 여러분들 한문으로 쓰면 이게 나중에 이 역자가 국토개발 제한구역 할 때 구역역, 용도지역, 용도구역 할 때 역자가 아니고 이 역자가 불일역자야. 부려먹는다. 그래서 이 역자가 무슨 역이라고? 참 한문으로 이게 이용력 이런 뜻이야. 이용한다. 역자가. 그래서 지역권에 한문에 쓰면 이렇게 썼는데 이 역권에는 크게 인역권도 있고 지역권도 있어. 그래서 만약에 을이 여기가 이제 강화 앞바다라고 봐. 근데 을이 앞바다에 나와서 그림을 하나 그리려고 상상력이 있어야 돼. 이 토지 하나 갖고 오는 거예요. 갑의 토지 하나. 뭐 별거 없다고. 갑의 토지 하나 갖고 옆에 을도 토지를 갖고 있는데 앞바다에 성모도의 그림이 갈매기가 날아가는 그림을 그리고자 한단 말이야. 그러면 자기 토지 위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갑의 땅 여기 언저리에 와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 훨씬 좋은 작품이 나오거든. 그러면 을이 더 좋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갑의 땅을 이용한다 이렇게 얘기해. 이용해. 그러면 그것은 지역권이 될 수? 그게 나중에 공부하거든. 지역권은 을의 땅에 사용 가치가 올라가야지. 다시 정신 차려야 돼. 민법은 탁탁 잘못 오면 괜히 잘 못 알아듣고는 뭐라고 하냐면 다른 데 들어보니까 이해간다 그러지 말아. 나이 우리가 9살까지 가야 돼. 10살 먹어야 시험 봐. 지금 1살, 2살. 지금 1살도 안 먹고 지금 뱃속에 있는 거라고. 그 단계에서 3월달, 4월달 가면 여러분들이 공부 고생을 했잖아. 어쨌든 앉아서. 막 들어봤거든 저런 게. 근데 이제 그때 들어봤는데 공부가 안 되면 다른 데 들어보니까 1월달에 하는 거 들어보니까는 쉽거든. 아따 거기 강의 잘한다. 그럼 배신 때리지 말고 처음부터 잘 들으셔. 집중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역자가 뭐냐면 불일 역자인데 이 민법은 개념을 잘 알아야 된다고 그러지 않았어? 다르다. 요역지의 사용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시작. 그러니까 이것이 요역지야 이거. 요역지의 사용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바로 승역지를 이용하는 권리. 요역지의 사용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편익을 위해서 승역지를 여기 사용이야 이용이요. 이용하는 권리를 지역권이라고 한다니까. 다시 한다. 지금 을이 강화 앞바다에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자기 땅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갑의 땅 위에서 캔버스 펼쳐놓고 그림을 그리는 것이 좋은 그림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을이 갑의 땅을 이용하는 권리는 지역권의 내용이 될 수? 그럼 틀려 이런 것들이. 생각해봐. 을이 여기서 그림을 그리면 땅값이 올라가, 그림값이 올라가. 땅값 올라가는 거와 상관없잖아 이런 거. 그런 걸 다 같이 인역권. 그걸 뭐라고 그래? 인자 붙여서 인역권 이렇게 얘기해. 사람의 편익을 위해서 땅을 이용하는 권리를 인역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인역권이라는 제도가 없고 한문으로 그냥 지역권이라고 하지 않았어. 다시 한번 지역권. 처음부터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여기 강의 등록하시오, 그리고 합격시켜 주시오 할 때는 여러분들도 여기 오시면 열심히 해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신의 측상.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쳐다보면서 꼼짝 못하게 하는 거 있어. 왠 줄 알아? 줄다가 딴소리 오거든. 밖에 조금 나가면 뭐라고 하냐면 우리 팀장님에게 에이 개새끼 한 개도 모르겠네. 그런 게 수없이 반복되다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수없이 반복되는 게 이것들이 어느 하루아침에 어떻게 완성이 되냐고. 그래서 민법은 개념법학이다. 그 말은 낱말 용어를 정확하게 알면 이어는 거기에 답이 보인다. 그런 뜻이라고. 다시 해. 요 지역권 배울 텐데 지역권은 땅을 이용한다고. 땅을 이용해. 뭐 하기 위해서? 그림 잘 그리기 위해서, 도자기 만들기 위해서, 땅값 올리기 위해서. 땅값 올리기 위해서 땅을 이용하는 것이 지역권이 되는 거고, 그러지 않으면 지역권의 내용이 될 수 없다 하시면 돼. 다시 여기서 여기 갑의 토지가 있고 여기 을의 토지가 있어. 근데 여기가 이천 도자기 공장이야. 그럼 이천 도자기 공장 사장이 여기다가 도자기를 여기서 굴 때 갑의 토지에 있는 토사를 채취한 경우와 을의 토사를 채취해서 도자기를 만드는 거 두 경우가 있는데, 자기 땅에 토사를 채취해서 도자기를 만드는 것보다 을의 땅에 토사를 채취해서 도자기를 만드는 게 더 좋은 작품이 돼. 이제 두 번째 개념은 더 나은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남의 땅을 이용하는 권리, 더 나은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남의 땅을 이용하는 권리, 그건 지역권의 내용이 될 수. 막 자기가 있다고 하고 싶은 사람들은 하는 거예요. 진로 대고 그리고 후회 오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 봐라. 을이 더 좋은 도자기 만들기 위해서 갑의 땅 이용하면 갑의 땅 흙 파와서 도자기 만들면 땅값 올라가냐 도자기 값 올라가냐. 그러므로 지역권의 내용이 될 수 없다. 개념을 잡으라고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들을 100번도 돼. 또 모르면 또 가버리고. 그 다음에 전세권은 여기서 꼭 필요한 게 여기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 같이 전세금을 지급하고 용도에 쫓아서. 그래서 전세권은 가장 중요한 게 용도에 쫓아서 사용하는 권리야. 용도에 쫓아서. 그러므로 만약에 토지가 우리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는 용도가 정해져 있다고 그랬지. 그래서 등기법에는 용도가 28개가 있어. 지목이라는 게 대지도 있고 과수원도 있고 양어장도 있고 막 이런 게 있다고. 그럼 과수원을 빌렸으면 거기다가 농사 지면 안 되지. 과수원으로 용도로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공장을 빌렸다면 공장용으로 써야지. 거기다가 과수원 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전세권은 다 같이 용도에 쫓아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용도에 쫓아서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쨌든 토지 하나를 둘러싸고 이 토지 하나 둘러싸고 토지 소유권을 중심으로 해서 물권이 지상지역 전세권 이 세 가지를 다 같이 용익물권. 그러면 다시 한다. 용익은 어디서 나왔다고 했어? 뿌리가. 용익이라는 말은 뿌리가 어디서 출발했다고요? 여기 소유자 사용수익에서 나왔다니까. 소유자의 사용수익에서 출발했어. 그러므로 용익물권 그러면 소유자의 사용수익을 생각 안 하면 그냥 틀리게 돼 있다고 문제가. 그러니까는 땅이라도 한 평 갖고 있어야 뭘 잘할 거 아니야. 땅이나 하나 가지고 계시나? 봐봐, 이 땅 한 평도 없이 그렇게 살았어. 인생 허망하게.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없어? 나는 구창에서 25,000평 물려받았다. 부럽지? 부연하게 막 그래. 나도 있겠냐? 있으면 내 이렇게 앉지 고생 않고. 근데 그냥 여러분들이 저 자식이 저거 이거 하는 것 같아서 배 아프라고 25,000평 상속받았다고 그래. 근데 아파트 갖고 계시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아파트 밑에 땅 있잖아. 그 대지권이라고 하거든. 그것도 땅이야. 그것도 그 지분이라고 하잖아. 이런 거 갖고 계시는 거요. 그 임차인들은 없지 이런 것들. 어쨌든 갑이 토지 하나 둘러싸고 만약 여기다가 아파트 지었다면 이 아파트 갖고 공부하는 거예요. 이거 집합 건물이라고 그래. 그래서 앞으로 갑의 토지 하나 둘러싸고 계속 그것만 갖고 공부하는 거라고.
두 번째는 토지 소유자는 사용 수익도 모아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처분, 그러면 처분하면 돈으로 바꿔지잖아. 그래서 처분해서 돈으로 바꿔갈 수 있는 기능을 소유자로부터 인정받은 물건을 뭐라고 하냐면 다 같이 담보물건이라고 그래. 담보물건. 그리고 담보물건에는 이걸 담보물건이라고 하는데 이걸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보물건에는 또 다시 몇 개 있냐면 유치권, 또 하나는 질권, 그리고 저당권. 여러분 사회에서 저당 잡혔다 이런 거 들어보셨지? 주택을 구입하실 때 빌려 쓰고 뭐 60% 융자 나온다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러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3억을 빌려 쓰고 그걸 갚는 걸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담보로 잡힌다는 거야, 이게. 그러면 이제 나중에 담보가 뭐냐? 이거 배운다고, 담보. 그럼 담보가 무슨 뜻이냐면 빚을 갚는다는 걸 확실하게 보장하는 수단을 담보라고 그래. 그래서 담보는 채무이행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수단을 담보라고 한다 하시면 돼. 그래서 채무이행, 확실하게 보장하는 수단. 다 같이 채권 확보 수단. 채무자 입장에서는 자기 채무이행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수단. 채권자 입장에서는 은행의 입장에서는 채권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수단을 담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담보하기 위해서 물건에 대하여 갖는 물건을 담보물건. 여기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다 같이 유치권. 그럼 여러분 유치권은 들어보셨죠? 유치권은 유치한다, 가두어둔다 이렇게. 유치장 사람을 가두어두잖아. 그런 뜻이라고. 그래서 토지를 자기 집의 범위 내에 가두어둔다 그런 뜻이라고 유치권은. 그래서 이 갑의 땅에 대해서 지금 하나 잘 들어. 갑과 을이 이 땅에 대해서 땅을 평평하게 고르는 작업을 다 같이 정지 작업. 재개발할 때 어떤 용도를 변경하려거든 주택을 지으려거든 바위가 있으면 거기에 관리지역에서 대로 바꿔서 주택을 지으려거든 평평하게 해야 되잖아. 그 삽질을 뭐냐? 뭐 갖고 해? 포크레인, 불도저 이런 거 갖고 하잖아. 그럼 그 업체에게 맡길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을이 갑이 을에게 땅을 평평하게 정지해주면 그 비용 주겠다. 그래서 이런 계약을 다 도급 계약. 이걸 무슨 계약이라고 그래? 앞으로 배워봐. 다 도급. 그래서 일을 처리해 주기로 하고 한 사람은 보수 주기로 하는 계약을 도급 계약이라고 그래. 그래서 일을 맡기는 사람을 따라서 보면 도급인 그리고 일을 처리해 주기로 약속한 사람은 수급인이라고 그래. 수급인이 여러분들은 민법을 공부하려거든 도급인도 되었다가 자동차 정비업체도 되었다가 포크레인 기사도 되었다가 다 해야 돼. 마음속으로 경험을. 그 포크레인 자격증이 있어 없어 친구는? 나는 그런 자격증을 5개 나고 있다. 용접 기술자, 항공기, 특수용접. 내가 공업고등학교 나왔거든. 그러니까 나는 이거 안 해도 공장 바로 가면 돈 많이 벌어. 특수용접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려거든 그런 벽돌 쌓는 기능사도 되었다가 별거 다 할 수 있어야 상상력을 동원해야 돼. 오늘은 다시 자동차, 정비업자. 오늘은 포크레인 기사가 여기 정비해줬어. 근데 이 땅을 평평하게 골랐는데 비용을 안 주거든. 그럼 거기다가 팻말 쳐놓고 대나무 받아가 놓고 여기다가 유치권자 100건 저 끊어지 마시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그 땅을 지배하고 있어. 그러면 그게 만약에 그 땅을 누가 사고자 할 거 아니야. 그럼 더 현수막에 유치권자 있는데 분쟁 생기는 거라 해서 안 살 거 아니야 이런 게.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다 같이 유치권. 개념으로 생각해봐. 유치권은 자기 집의 범위 내에 가두어 둔다 그런 뜻이라고. 유치장 안 가보셨지? 나는 유치장 우리들은 옛날에 87년도에 86년도에 대학 다니면서 그때는 민주화 운동 막 했거든. 나는 숭실대학 야간을 졸업했거든. 그러니까는 민주화 운동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집안이 잘 살아야 되고 좀 간이 커야 돼. 그래서 구속되고. 근데 그 당시에는 전부 구속이 됐는데
우리 같은 놈들 안 잡아가더라고. 그래서 노량진 앞에 가서 오줌을 싸야 잡아가 이렇게. 미안하니까 그래서 구치소 가서 이틀 있어야 그런 경험을 했었다고. 이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지. 야, 민주화 운동 하는 사람들이 뭘 잘하느냐? 이것 하나와 또 하나 이걸 대입시켜 보자고. 독립운동 한 사람들이 정치하려고 하면 되냐? 그 말과 똑같아.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이 무슨 정치하려고 하냐? 그거 안 되잖아, 그런 말들. 민주화 운동만 했던 사람들이 뭘 하려고 하냐? 그건 민주화 운동 안 했던 사람들이 하는 짓이야. 폄하하는 말이라고. 어떤 사람들이 뭘 하려고 하냐? 그건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나중에 자격증 취득하면 전문가가 되잖아. 그걸 하려고 하는데 왜 막으려고 하냐? 그럼 안 되니. 왜 변호사들만 중개를 해야 되느냐? 안 되잖아. 중개사들이 해야 되니까 영역을 침범하면 안 되지. 그래서 전문가하고 여러분들 대학의 전공은 달라. 전문가는 스스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갈 수 있는 능력을 갖는 사람을 전문가라고 해요. 여러분 사회에 나가서 자격증 취득하게 되면 어떤 중개를 하는데 문제가 생길 거 아니야? 그럼 분쟁 해결 능력이 스스로 생기는 거예요. 그 스스로 생긴다는 건 누구에게 물어볼 수도 있고 또 스스로 책을 볼 수도 있고. 근데 전문가가 아니면 물어보는 방법도 모르잖아. 근데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머릿속에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해결 능력, 길을 찾아가는 길을 안다는 게 전문가라고. 동의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개사 되면 그런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스스로 법전문도 찾아보고 법제처 보고 판례집도 보고 이렇게. 어쨌든 담보물권 유치권 아시고 그럼 유치권 이렇게 생각하면 돼. 건물에 대해서 우리는 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이니까 건물에 거기다가 이렇게 와서 이걸 뭐라 인테리어 해주는 사람 있지? 그 인테리어 업자가 갖는 권리가 유치권이다 하면 돼. 근데 그거 또 안 떠오르면 그 둥산을 놓고 보면 둥산 여러분들 자동차 정비업자들 있지? 그런 사람들이 자동차 정비했는데 우리가 도급인이 정비 비용을 안 주면 자동차 유치하는 게 유치권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그 다음에 질권은 여기 서구청 앞에 보면 한 7층에 전당포 이런 게 보여. 전당포. 그래서 전당포 들어보셨지? 그래서 여러분들 금붙이 가지고 잡히고 돈 좀 급히 부어 쓰는 게 질권이야 이게. 자전거 맡기고 전자계산기 맡기고 우리 과거에 전자계산기 맡기고 당구장에 가서 당구비 나오면 그거 좀 맡겨놓고 다음에 갖다 찾아다 쓰고 그런 경우도 있어. 그리고 옛날에는 애니카 시계에 있었거든. 세이코. 그거 가서 술집 가서 술 먹으면 한 2만 원어치는 그냥 담보로 지켜줬다고. 근데 그 질권의 대상은 부동산이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와 관계없지. 그래서 질권은 시험 범위가 아니야.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그러나 그것도 담보물권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 그 다음에 저당권은 여러분들 저당이 무슨 뜻이냐면 담보로 잡거나 잡히는 것을 저당이라고 그래. 다 같이 담보로 잡거나 잡힌다. 그러니까는 이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갑의 땅에다가 채권자가 갖는 권리예요, 은행이. 그래서 이 갑의 땅에 지상권도 있고 지역권도 있고 전세권도 있고 별거 다 있는 거 토지 하나에. 유치권도 있고 그러면 갑의 땅에 질권은 없겠지. 질권은 동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당권도 있다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저당권은 제일 중요한 거야. 시험이 많이 나오고. 유치권과 저당권의 관계, 저당권과 주택임차권의 관계 아주 복잡하게 전개돼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사람을 괴롭힌다고. 자, 이것이 물권의 종류인데 다시 정리하자. 물권은 여기 보자. 그리고 이제 갑이 토지 소유자인데 을에게 지상권 설정해줬다고 봐. 지상권. 그러면 등기부에 갑부 소유자로서 갑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데 소유자 등기부를 보니까 소유자는 갑이요. 근데 을이 여기다가 건물 지어서 소유하면서 땅을 다니잖아. 그럼 우체부가 봤을 때는 을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구나 느끼지? 이때 외관상 누구의 지배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을 때 인정해주는 권리를 다 뭐라고 하냐면 점유권이라고 불러. 어떤 물건을 다 같이 사실상 지배. 누군가 여러분들 지금 앞에 놓인 모자 쓰고 계신 분들 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배 내에 있다고 볼 수 있거든. 그러면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안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입했는지 빌려왔는지 묻지 않고 여러분들이 지배 내에 있다. 그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 이런 거 있는가 묻지 않고
그냥 지배 내에 있다고 보면 인정해주는 권리가 점유권이다 하시면 돼. 그러므로 지상권자는 점유권이 있는 거지. 그래서 자, 이제 결론은 뭐냐면, 쉬었다 할 건데, 민법은 맨 앞에 공통적인 것은 앞에 있어, 이렇게. 그래서 물권 총칙에서는 이하 8개의 물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효력이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소유권, 지상권, 이런 저당권의 공통적인 효력이 점유지, 그래서 점유권이 앞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여기 지상지역 전세권, 유치지역 저당권의 공통적인 효력이 소유잖아.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따로따로 이제 효력이 다 등장을 한다 하시면 돼요. 들어보니까 합격할 것 같아요? 확신이 안 서지? 그러면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들어보자고. 자, 쉬었다가 또 할 거예요.